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정재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이스트 리서치데이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하시는 카이스트 연구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얻으신 교수님들의 강연을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본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는 학교 공식 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빚어낸 훌륭한 연구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되고 연구 성과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상엽 연구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행사의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좋고 학생들은 또 축제를 하느라 아주 좋은 카이스트 환경에서 2023년도 카이스트 리서치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관 연구처장님의 수상자 선정 과정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구처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잔칫날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상자 교수님들 너무 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수상을 했는지, 어떻게 이분들이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는지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요거들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처장 조병관입니다. 오늘이 연구처에서 주관하는 리서치데이 8번째입니다. 그래서 벌써 8번째고요. 그래서 매년 리서치데이에서는 우수 연구자 시상 및 포상으로 우리 연구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리고 선정된 우수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서 연구자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축제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 앞서서 개교 52주년 기념 연구부문 포상 및 2022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 선정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포상 직전 5년 동안의 연구 활동을 통해서 카이스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최고의 교수님을 수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연구 계약고, 오버헤드 흡수 실적,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수입의 종합적인 실적을 모두 반영해서 또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님이 연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의 동연구 실적을 반영해서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님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이노베이션상은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서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한 교원을 수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포상 직전 1년간의 해외 특허 등록 실적, 기술 이전 계약 및 기술료 수입 실적, 기술 자문 실적과 창업 실적 등을 반영을 해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융합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공동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천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코어쉘 계면 3차 면적, 원자구조 및 물성을 단일 원자 단위로 최초 규명한, 너무 어렵습니다. 읽기가 죄송합니다. 규명한 물리학과 양용수 교수님, 화학과 한상수 교수님, 그리고 기계공학과 유승화 교수님 연구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상은 포상 직전 1년간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나 연구 그룹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천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스탠포드 대학 및 서울대 연구자들과 함께 차세대 지능형 전자 피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전산학부 조성호 교수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은 현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매년 카이스트에 우수한 학술적 업적을 남긴 학자 1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단과대학의 추천과 교원 포상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무처럼 늘어나면서도 이온 전달 특성이 매우 우수한 새로운 개념의 고분자 전해질 소재를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전고체 전지를 구현한 생명화학공학과 김범준 교수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큐카이스트 창의도전연구상은 올해 처음 제정된 포상입니다.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을 위한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 최고보다 최초를 추구하는 연구의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된 연구처 크리에이티브 앤 챌린징 프로젝트에서 문제 해결성 및 개념 검증을 탁월하게 제시하여 카이스트의 창의도전 연구문화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창의도전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화학과 박윤수 교수님이 선정되셨습니다. 2022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성과 10선은 교수님들의 2021년과 22년 연구성과를 학과별로 접수해서 각 단과대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물리학과 서민교 교수님, 안재욱 교수님, 생명과학과 김찬혁 교수님, 정원석 교수님, 기계공학과 김정 교수님, 전기 및 전자공학부 이현주 교수님,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님, 최정균 교수님,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님, 신소재공학과 강지형 교수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님의 수행 연구가 10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에 대하여 향후 연구처에서는 국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원 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의 축제장인 리서치데이 행사를 통해서 다양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널리 공유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활동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상자 및 포상 배경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주신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개교 52주년 기념 연구부분 순상 및 2022년 대표 연구성과 10선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상 인원은 연구대상 1명, 연구상 2명, 이노베이션상 1명, 융합연구상 1팀, 국제공동연구상 1명,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 1명, 큐카이스트 창의도전연구상 1명, 2022년 대표 연구성과 10선 11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시상을 위해 총장님을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연구대상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희탓, 연구대상 교수 김희탓, 기하께서는 탁월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연구개발 성과가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2023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연구상은 기계공학과 이필승 교수님과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 두 분이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연구상 기계공학과 교수 이필승 교수님께서는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연구상 기계공학과 교수 이필승 기하께서는 2022년도 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그 활동 및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2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연구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명현 연구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명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상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배현민 기하께서는 2022년도에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본교의 우수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2022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융합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팀 수상입니다. 물리학과 부교수 양용수, 화학과 교수 한상우, 기계공학과 교수 유승화, 융합연구상 물리학과 부교수 양용수 기하께서는 2022년도에 융합연구상 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활동 및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3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융합연구상 화학과 교수 한상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융합연구상 기계공학과 교수 유승화 교수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공동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상 정산학부 조성호 주성호 교수님이 참석하시지 못한 관계로 대리 수상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상 전산학부 교수 조성호 기하께서는 2022년도에 국제공동연구활동을 통하여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성과가 뛰어나다고 인정되므로 2023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현우 카이스트 학술상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김범준 귀하는 탁월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카이스트의 위상을 높이는 학술적 업적을 이루게 하였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큐카이스트 창의도전 연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큐카이스트 창의도전 연구상 화학과 조교수 박윤수. 귀하께서는 2022년도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문제에 도전하는 연구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2023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다음은 2022년 대표 연구 성과 10선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을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리학과 부교수 서민교, 물리학과 교수 안재욱, 생명과학과 부교수 김찬혁, 생명과학과 부교수 정원석, 기계공학과 교수 김정,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 이현주,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조광현, 바이오 및 뇌공학과 부교수 최정균,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상엽, 신소재공학과 조교수 강지형,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김형준, 대표연구성과 10선 물리학과 부교수 서민교. 서민교 교수님은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대리수상하겠습니다. 귀하의 연구성과는 학문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연구개발 활동이 본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2022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성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 대표 연구성과 10선 물리학과 교수 안재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생명과학과 부교수 정원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기계공학과 교수 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조광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이상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표 연구성과 10선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김형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해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격려사 전에 수상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든 수상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영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장 이광영입니다. 오늘 뜻깊은 리서치데이를 맞이하여 많은 구성원들과 함께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 대상을 수상하신 김희탁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신 여러 교수님들과 2022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성과 10선에 영예를 아니신 교수님들께로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표 성과 10선 중에 연구부 총장님이 포함된 걸로 봐서 엄정하게 심사한 것은 맞은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수상자가 없는 것도 아마 너무 엄정하게 하시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예. 지난 2년간 우리 대학은 카이스트 신문화 전략 큐카이스트 실현을 위해 실패 연구소, 황당 포럼, 창의 도전 연구 사업, 잡담회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양한 도전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도 우리 대학은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리서치데이는 우리 스스로가 일궈낸 연구 혁신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자리이며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융합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학교는 여기 계신 교수님, 학생, 연구자분들과 오로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 인프라, 연구 행정 플랫폼 구축 등을 여러 노력을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세계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도전적인 연구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2022년 카이스트 대표 연구 우수 성과로 선정된 10선에 대한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2022년에도 많은 교수님께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루셨으나 그 중에서도 뛰어난 10개의 연구 성과를 선정하여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빛의 궤도 가군동량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빛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빛 소용돌이가 중입자처럼 시스템의 위상학적으로 특이한 상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역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플랫폼은 두께굽의 광공동이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다층 구조가 있을 때 유전체의 두께만 공간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재밌는 점은 이 시스템에는 위상학적으로 서로 다른 상이 존재하여
빛 소용돌이들의 생성 소멸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빛 소용돌이가 준입자의 특성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위상광학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초고속 궤도 가군동량 제어가 가능한 능동적 위상광학 소자 개발과 다른 형태의 준입자적 특성을 갖는 위상광 구조체에 대한 연구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드버그 원자는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레이저를 이용해 높은 에너지 상태로 띄운 원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드버그 원자 상호작용의 결과로 두 원자가 가까이 있을 때는 둘 중 하나만 리드버그 원자로 여기되고 나머지는 바닥 상태에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 구현에 필수적인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리드버그 원자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3차원 공간상에 약 20개 정도의 원자들을 임의로 배열하여 이러한 그래프들의 조합 최적화 문제, 특히 최대 독립 집합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였고, 원자들의 레이저를 가하여 리드버그 상태를 여기시켰을 때의 결과 상태가 최대 독립 집합 문제의 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기존 컴퓨터 대비 계산 속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양자 우월성을 구현하여 실생활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종류의 치매이고 지금까지는 치료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A베타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바이오젠에서 발표한 아듀카노맵이라는 항체와 최근에 바이오젠과 에자이에서 발표된 레카노맵이라는 항체가 환자의 뇌에서 A베타를 유의미하게 줄였으나 인지 능력 개선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체의 경우 뇌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글리아 세포가 항체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글리아를 통해서 타겟이 제거되지만 이 과정에서 신경염증을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체를 기반으로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는 다른 신경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은 생명과학과 김찬학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융합 단백질인 알파 A베타 겟6를 만들었으며 겟6 융합 기술은 A베타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퇴행 질환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나 염증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질병을 타겟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람 피부의 특장점들을 로봇 피부에 구현하고자 사람 피부의 구조를 모사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보호하고 정밀한 촉각을 구현하고자 실리콘과 하이드로겔을 로봇 피부에 사용했습니다. 개발한 로봇 피부는 다양한 촉각 감지 능력과 높은 면적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유연하고 또한 치유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물리적 안정성을 통해 의수의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적용된다면 실제 팔다리와 똑같은 형상과 기능을 절단 장애인에게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러한 로봇 피부 기술을 적용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은 촉각을 활용한 사람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이를 기반으로 복잡한 동작 및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음파 뇌자극은 비침수적으로 뇌 깊숙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뇌 질환들의 기작을 밝히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 중인 초음파 자극 기술은 뇌의 정확한 영역에 비침수적으로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초음파 기술은 큰 부피, 전기 잡음 신호 또는 마취 유전도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초소형 초음파 소자와 뇌파도 측정 전극을 접목해 자유롭게 행동하는 쥐에 장기간 동시 자극과 측정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본 시스템을 사용해서 앞으로 다양한 뇌 질환 치료 방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하려는 현행 항암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처럼 리프로그래밍하여 치료하는 가역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악성인 3중 음성 유방암세포를 대상으로 치료 가능한 루미나 A 유형의 유방암세포로 리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과 분자세포 생물학 실험을 결합한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치료 기술화된다면 현재 독성 항암 치료밖에 방법이 없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면서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회사들이 mRNA 기반의 코로나 백신을 제작했습니다. 이 같은 원리를 암에 적용시킨 암 백신이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 백신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백신의 타겟을 정하는 일입니다. 암세포의 돌연 변이를 포함하고 MHC와 결합하는 단백질 조각들을 신생항원이라고 하는데, 정상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암 특이성으로 인해서 이상적인 백신 타겟이 되는 것이죠. 이때 T세포의 반응이 있어야만 유효한 면역학적 타겟이 되기 때문에 면역 반응성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항원과 MHC 복합체가 T세포의 반응성을 자극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방법론은 T세포의 반응성을 예측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활발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mRNA 암백신 개발의 핵심 단계에서 이 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루테인은 우리 눈의 황반에 존재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눈의 황반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루테인은 금전화라는 식물에서 추출하는데 여러 이유로 대량으로 공급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대사공학을 사용해서 값싼 바이오매스인 글리세롤을 탄소원으로 사용하고 이걸 대사공학적으로 개량된 균주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의 루테인을 친환경적이고 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물에 존재하는 루테인 생합성 경로를 대장균에 단순히 도입한다고 루테인이 생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사 경로상에 생기는 다양한 병목 단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질 채널링, 그리고 전자 채널링, 또한 햄 조효소의 전구체 양을 늘려주는 그러한 다양한 대사공학 전략을 통해서 루테인을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향후에 우리 인류를 풍요롭게 하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천연물들을 대장균 혹은 박테리아의 대사공학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입을 수 있는 전자기기, 소프트 로보틱스 등 다양한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입을 수도 있고 형태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는 전자소자가 주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전자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심을 받게 된 재료가 바로 액체 금속 입자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초음파를 이용해 고분자 내에서 액체 금속 입자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신축성 전자 회로를 구현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신축성 디스플레이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자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액체금속 기반 신축성 전도체들은 고분자를 고르는 데 제약이 있어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의 방법은 이로부터 자유롭기에 다양한 제품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는 인간이 태풍호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태풍호우의 빈도 변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온난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간이 있는 지구와 인간이 없는 지구를 구현했으며 또 두 지구에서의 태풍호우 빈도 차이를 계산해 인간에 의한 태풍호우 빈도 변화 경향성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실제 지구에서의 빈도 변화 경향성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중 인간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 지구와 같이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서의 태풍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저위도 영역에서는 태풍호우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이유가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일류세 지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류세 지문 신호는 인간이 없는 지구에서 영부근에 머물지만 실제 지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태풍호우 빈도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거기에 인간 활동이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구부문 우수연구자 강연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부총장 이상엽입니다. 오늘 2023년도 리서치데이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하다가 드디어 대면으로 오늘 리서치데이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2022년도 10대 우수성과에 선정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그동안 혁신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고 또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미국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인벤터스의 전 세계 100대 대학 중 미국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그런 혁신적인 대학 중에 우리 카이스트는 12위를 하였고 실제 이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대학입니다. 오늘 수상 받으신 분들과 또 10대 기술에 선정된 분들의 연구를 돌이켜 보시면 아마 그것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불굴의 노력으로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내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카이스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적인 연구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만남의 장에서 서로 융합 연구까지도 또 발굴하여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에너지 기술은 이동 동력의 전력화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라는 두 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고에너지 밀도 리튬 금속 전지와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수계 전지가 유망한 미래 배터리로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리튬 금속 전지의 구현에 있어 최대 난제는 리튬 금속 음극의 비가역 부반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해질과 리튬 금속 음극 간 부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계면 보호층과 전해질 그리고 집전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리튬 이온 전지 대비 2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와
500사이클 이상의 수명 성능을 가지는 리튬 금속 전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계면에서의 리튬 이온 배위 구조 및 부동체층의 제어를 통해 전지의 가역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발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원적 비발화성을 가지는 수계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리튬 이온 전지 활물질 대비 100분의 1의 가격을 가지는 아연 브로마이드를 이용하고 전지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기존 수계 전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전지 가격을 저감시킨 100Wh급 무흐름 아연 브롬 전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용 수계 전지의 하나인 바나듐 레독스 전지의 상용화에 대한 문제점은 전체 가격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바나듐 전해액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 공정을 기반으로 한 바나듐 전해액 제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제조 원가를 40%만큼 저감시켰습니다. 본 기술은 국내 기업체에 이전되어 현재 양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면공학을 통한 리튬 금속 전지 및 수계 전지 고성능화 연구는 미래 에너지 기술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실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한 자신과 다른 분야의 논문 그리고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참고하시다 보면 좋은 연구를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역학은 기계공학, 응용수학, 컴퓨터 과학 등이 결합된 연구 분야인데요. 과학과 공학에서 다루는 각종 물리 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수치 해석을 통해 정밀하게 구현합니다. 현재 우리는 전산역학의 도움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에서 현실의 물리 현상을 실제와 같이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전산역학의 분야 중 지난 50년간 기계공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다뤄진 연구 주제인 Finite Element Method, 즉 유한요소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서 유한요소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확성을 갖는 3절점 쉘 유한요소의 개발에 성공하였는데요. 이 연구 성과는 지난 80년간의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적용한 새로운 해석 기법인 Self-Updated Finite Element Method라는 방법론을 발명하였고요. 기존의 방법론 대비 정확성이 100배 이상 향상된 새로운 모델 축소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물을 대변하는 높은 신뢰도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실시간 변형률 추정 기법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저는 유체구조 상호작용 현상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해석 기법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로 무의식 구조물의 유탄소성 해석 기법을 개발하였고, 비선형성이 큰 유체 문제 해석에 쓰이는 SPH 기법의 최대 걸림돌인 밀도 불균일성 문제도 해결하는 연구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산역학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서 현실의 물리 현상이 보다 정교하게 적용된 가상 세계를 구현해내는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 대담하게 도전하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도전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학생들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시면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로보틱스를 목표로 로봇 내비게이션과 이를 위한 기계학습 그리고 AI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미래 도시의 중요한 기술들인 자율주행, 비행, 보행, 군집 로봇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진행한 연구는 자율주행을 위한 강건한 슬램 기술 개발입니다. 슬램은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 알고리즘을 의미하고요. 주변 환경 지도를 작성하는 동시에 대상의 위치를 지도 안에서 추정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슬램 기술은 미래 기술 중에서 자율주행차, 무인 로봇, 드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주나 심해 등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극한 환경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동적이거나 특징점이 부족한 환경에 강인한 그런 그래프 기반의 센서 융합 슬램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GP-슬램, 다이나빈스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또 특징점이 부족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덜리오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기업체 기술 이전했고요. CES 2023에서 혁신상을 공동 수상했고 로봇 분야 최대 국제 학술대회인 이크라 2022 슬램 챌린지에서 학계 2위를 수상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율비행 쪽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율비행 기술을 겨루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경진대회에서 본선 10개 팀 중 유일하게 자율비행을 완주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비전이나 라이다와 같은 시각 센서 도움 없이도 로봇에 내재되어 있는 관성 센서 그리고 관절 센서만으로 계단과 험지를 보행할 수 있는 기술인 드림워크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각 센서 없이도 지형을 판단하고 보행이 가능한 더욱 진화된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카이스트, 조지아텍, 애트리 등과 함께 사족 보행 로봇이 동적, 비정형, 실현장 환경에서 자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과수원이나 변전소 같은 환경에서도 실제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사족 보행 로봇 이동 기술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동지능 기술은 향후에 다양한 응용처에 적용될 수 있는 파급력이 매우 큰 기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보행, 비행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극한 환경이나 우주 개발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남이 하지 않는 연구를 하면서도 공공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논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임팩트를 전할 때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연구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 사회적 임팩트 이런 것을 지닌 기술을 개발해서 공공의 안정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지난 150년 동안 구리선을 이용해 전기 신호를 전송해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리선 내부의 자유전자로 인해 전기적 손실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또 이 자기장은 유도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유도전류는 주파수가 상승할수록 커지게 되며 따라서 고주파에서는 도체 내부로 흐르는 전류가 모두 상쇄되기에 전류는 도체 표면으로만 흐르게 되는데 이를 표면 효과라 부릅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은 줄어들게 되고 전기적 저항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주파에서는 도체의 전기적 전송 손실이 매우 작지만 고주파에서는 매우 크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주변에서 길이가 긴 2m 이상의 USB 케이블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체에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성질은 구리선을 통해 전송 가능한 속도의 한계를 만들게 되며 그 한계는 100Gbps 근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전자가 없는 구도체를 이용하여 초고속 신호를 전송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기본 물리법칙에 의하면 밀한 매질에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는 소한 매질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보다 밀한 스폰지를 이용해 케이블을 만들고 전기 신호를 스폰지 내부에 방사하게 되면 전자기파는 스폰지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스폰지는 부도체이고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고주파에서 신호의 손실이 커지는 표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도체 케이블을 이튜브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호 방사를 위한 안테나는 전자기판의 적층 공정을 이용하여 만들었기에 이 솔루션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아무 부품도 들어가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의 구리선, 광케이블과 비교할 때 전력 소모와 가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초고주파 영역에서 구리선이 도달하기 어려운 5m까지도 전송이 가능하며 가격은 광케이블에 비해 약 10배 정도 저렴합니다. 이 초고속 부도체 통신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 제작하였고 이튜브 케이블을 실제 제작하여
50GBps 속도의 신호를 5m까지 전송 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연구개발 결과는 2022년 ISSCC에 발표되었으며 미국의 몰렉스사가 이튜브 케이블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불편함에서 연구 주제를 찾곤 합니다. 예를 들어 USB 케이블은 왜 이렇게 짧은 것인지, 그리고 더 빠른 속도의 케이블이 왜 없는지 등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문제를 찾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논문을 읽으면 연구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미래산업 기술로 손꼽히는 현대자동차의 넥소 등 수소 전기 자동차들은 수소 연료전지라는 동력원에 의해 힘을 받아 움직입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소를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해주는 촉매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촉매에 의해 적절히 분리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고 양성자는 산소와 결합해 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연료전지 촉매로 보통은 백금이 사용되는데 이 백금의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수소전기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훨씬 적은 양의 백금을 이용해 더욱 성능 높은 촉매를 제작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이 아이디어를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어 쉘이라는 구조로 촉매를 만드는 겁니다. 이 코어 쉘 구조는 과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홈런볼 같은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홈런볼 보시면은 이 알맹이 부분은 초콜릿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껍질 부분은 이제 과자, 바삭한 과자로 돼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나노 촉매를 백금 하나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알맹이 부분은 다른 물질로 채워 넣고 이제 껍질만 백금을 써가지고 이제 촉매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코어 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코어 쉘 구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이제 내부는 다른 물질로 채웠으니까 백금을 덜 쓸 수 있고 이 코어 쉘의 두께라든가 어떤 물질을 쓸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같은 양의 백금을 쓰더라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촉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어 쉘 구조를 실제 촉매에 적용해 봤을 때 코어와 쉘이 이루는 계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어떤 물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정말 그 코어 쉘 구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을 최대치까지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경계면이 코어하고 쉘 사이 있는 경계면은 쉘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경계면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어 쉘 구조의 성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런 연구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화학과, 그리고 기계공학과 3개 학과 간의 융합 연구를 진행해서 기존 기술의 한계로 인해 볼 수 없었던 백금, 팔라디움, 코어쉘 나노촉매 내부의 껍질과 알맹이 사이의 경계면 구조를 최초로 단일 원자 단위에서 3차원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어쉘 촉매의 촉매 성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명확하게 원자 하나 수준에서 규명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하나의 연구팀에서 성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 학과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연구팀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서 고품질의 팔라디움 코어, 백금 쉘의 구조를 지니는 나노 입자를 합성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합성된 나노 입자의 촉매 반응성을 실험을 통해서 규명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어쉘 나노 입자는 물리학과 양윤수 교수님 연구팀에서 원자 분해능 3차원 전자 현미경 분석을 이용해서 코어쉘 경계면에서의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3차원적으로 원자 하나하나 단위에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 계면에서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위치가 뒤틀리는지를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과 유승화 교수팀에서는 실험에서 얻어진 이런 원자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분자 정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당 경계면에서 생기는 이러한 뒤틀림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뒤틀림이 생기는지를 원자 단위로 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이 경계면 구조, 경계면의 구조가 표면의 백금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거를 진짜 단일 원자 단위로 규명을 했고요. 이 표면이 구조가 이게 변형된 거를 가지고 이 표면 원자들의 위치를 이제 양자역학적 계산에 집어넣게 되면은 표면의 촉매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자 단위로 단일 원자 수준에서
이제 표면 촉매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쫙 이제 매핑을 했고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연료 전지의 촉매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성까지 이번 연구 결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융합 연구, 다른 연구실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전문성을 잘 파악하셔서 어떤 그룹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그게 됐다면은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시면은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정말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적극성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론 연구할 때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은 믿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가지고서 활발한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랑 다른 분야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도 다른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상대방의 분야에서 이 똑같은 개념을 어떤 용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항상 생각해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융합 연구의 진행이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증강지능일 거라는 비전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가 바로 지능형 전자피부 센서 연구 내용입니다. 착용했다는 느낌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평사시대로 생활을 하는 동안 피부형 센서로부터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같은 사용자의 같은 동작이라도 다른 센서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비슷한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서 피부형 센서 시그널로부터 사용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학습 방법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사람은 특정 작업에 상관없이 학습된 고유 감각, 즉 운동 감각을 활용하여 새로운 작업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작업에 상관없이 생성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1차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특정 작업에 대해서 소량의 데이터로 파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피부형 센서와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키보드 없이 타이핑하는 동작에서 글자를 인식하거나 물체를 만져보는 행위에서 물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지능형 전자피부와 빠른 손 동작 인식 기술은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피부형 센서가 탑재된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는 한 가지 분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넓은 시야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해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구도 재료 분야와 AI 소프트웨어 분야를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인데, 학생분들도 이처럼 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유기전자 소자, 2차 전지 전해질, 스마트 입자 등 고분자 기반의 고성능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 상충되는 성질을 동시에 구현하는, 즉 기존의 소재가 가지지 못하는 극한 물성을 가지는 물질을 설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지는 상충되는 성질은 높은 전기적 성질과 기계적 신축성인데요.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갖는 물질은 부서지기 쉽고, 반면에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물질은 전기적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성질을 동시에 갖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난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간 고분자 소재의 디자인과 합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왔는데요. 서로 딱딱한 고성능 물질 사이에 스프링을 넣으면 신축성이 생기는 것처럼 딱딱한 전기적 성질을 띠는 물질 사이를 분자 스프링을 통해 연결해서 고무처럼 늘어나는 고성능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5%의 효율을 가지면서도 40%까지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늘어나는 신축 태양전지를 세계 최초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필수 요소인 전원 공급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 디자인 개념을 확장해서 전고체 전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전고체 전지는 배터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면서도
전기차 주행 시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화재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고체 전해질은 매우 높은 리튬 이온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높은 기계적 성질이 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구현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고무처럼 늘어나면서도 매우 높은 리튬 이온 이동도를 갖는 고성능 고분자 전해질을 개발하였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고성능 전고체 전지를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찾고 답을 얻는 것은 혼자만의 연구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로 다른 주제와의 융합 연구고 또 상호 존중하면서도 가끔은 치열하게 진행할 수 있는 토론 문화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해답도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의 전문가인 기계과, 전기과 등 다른 우수한 교수님과의 융합 연구, 또 뛰어난 학생들의 많은 노력과 토론에 의해서 얻어졌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주변의 연구자분들과 서로 협업하고 존중해서 중요한 문제를 찾아보고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기초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기화학은 의약품, 2차 전지, 고분자 재료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효율적인 합성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화학 반응과 촉매를 연구하여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항암제나 백혈병 치료제 같은 의약품 대부분에서 질소 원자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질소 기반 의약품을 합성하기 위해선 암모니아를 질소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2022년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크리에이티브 앤 챌린징 프로젝트를 통해 암모니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질소 원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값싼 질소 원료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이른바 현대적 연금술을 목표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차세대 질소 원료는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 기체입니다. 공기 중에 약 80%나 존재하는 질소 기체를 유기합성에 활용한다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소 기체에 포함된 두 원자 사이에는 강한 삼중 결합을 이루고 있어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금속 물질을 활용해 질소 사이의 강한 결합을 활성화하고 이를 연이어 유기물과 반응시키는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저희 연구팀은 의약품의 중요한 전구체인 아민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반응의 효율을 더욱 향상시켜 실제 의약품 합성이나 전자 재료 물질 합성 공정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값싼 납을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연금술사처럼 값싼 공기를 중요한 의약품으로 바꾸는 현대적 연금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활발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 비료로 바꾸는 하버보시 반응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 도중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오늘 최고로 영예로운 연구대상을 수상하신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님의 대표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희탁 교수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희탁입니다. 제가 학교에 온 지 10년이 딱 됐습니다. 학교로 오기 전에는 산업체에서 14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업체와 학교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당연히 학교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학교에서는 실패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성공적인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리튬 금속 전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요즘에 ESS의 안전성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수계 전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이제 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2차 전지와 연료 전지 수전의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화학 공학과 인터페이셜 엔지니어링과 머티리얼 엔지니어링을 이제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배터리에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배터리가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 전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EV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또 전개되고 있는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ESS 분야에서는 거기 이제 값싸게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스토리지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로우 코스트 배터리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리튬 메탈 배터리, 또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로우 코스트의 특성을 가지는 아연 브롬 전지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EV들이 한 번 충전하면 500km 이상을 갑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향상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배터리를 탑재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어떤 배터리의 부피나 또는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연비가 높은 이 EV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탑재가 되고 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이 수치적으로는 200Wh/kg을 갖습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계속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250 이상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300이라는 수치를 넘는 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현재 리튬 아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2.5배 정도 이상으로 향상이 되게 되면은 EV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제 항공기 애플리케이션처럼 어떤 이제 무게가 낮은 배터리가 요구되는 분야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달성하는가에 대한 반복론에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리튬 금속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흑연을 음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양극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 음극만 리튬 메탈로 바꿔주더라도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게당 에너지 밀도 300을 넘어서 500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 음극을 그래파이트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리튬 메탈, 박형의 리튬 메탈로 바꿔줌으로써 무게당 에너지 밀도 450이 달성 가능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 리튬 메탈조차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전체만 이용한 무음극 전지에 대한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500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박형의 리튬 메탈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리튬 메탈이 왜 어려운가? 리튬 메탈은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금속입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과 만나게 되면은 상호 부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런 SEI라는 어떤 부반응들이 이제 침적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레이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액체 전해질과 리튬이 지속적으로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이
배터리 충방전 반응을 계속 진행을 시키면 이 리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때 이제 몰폴로지가 굉장히 불균일하게 리튬이 붙었다 떨어지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가역성을 떨어뜨리게 되며, 또한 계속해서 액체 전해질과 리튬이 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성되는 레이어들이 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발열을 일으키게 되어서 이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핵심을 저는 액체 전해질과 리튬의 반응성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에 어떤 레이어를 놓고 그 레이어가 액체 전해질의 어떤 반응성을 줄여줄 수 있는 솔베이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리튬 아이온 컨덕터와 폴리머로 되어 있는 리튬 아이온 컨덕터를 서로 복합한 레이어에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리튬 아이온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리튬 아이온은 벌크 상태의 액체 전해질과는 다른 솔베이션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소금을 물에 넣으면 해리가 되겠죠. 그때 이제 소금의 이 나트륨 아이온은 물 분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솔베이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그렇게 솔베이션 되어 있는 물 분자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그래서 양이온이 굉장히 프리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을 이용을 하면은 액체 전해질의 분해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보호막 안에 있는 액체 전해액들은 리튬 아이온에서 솔베이션이 이제 이 디솔베이션 되어 있는, 마치 솔벤트와 솔트 N아이온이 리튬 아이온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상태의 용매들은 리튬 메탈과의 반응성이 굉장히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리튬 메탈 음극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이용하는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양극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음극만 이 리튬 메탈과 보호막을 함께 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명이 안 나오던 게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렉트롤라이트 양을 굉장히 줄인 상태에서 리튬 메탈도 40 마이크론의 얇은 리튬을 사용하면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이용하고 있는 물질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400사이클 이상의 배터리 성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그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한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액체 전해질만 보호막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균일한 리튬의 전착과 용출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보호막 아래에 있는 리튬은 유니폼한 스트럭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었고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결국 SEI 레이어의 특징이라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이 음극의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일렉트롤라이트의 분해 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SEI 레이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SEI 레이어는 리튬 아이온은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일렉트롤라이트와 리튬이 만나서 어떤 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튬 메탈 배터리에서 형성되는 이 SL 레이어는 일렉트롤라이트의 스웰링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일렉트롤라이트와 리튬이 계속해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1차 전지에서는 어떤 특정 1차 전지, 리튬 메탈 전지에서는 이 리튬 메탈 전지를 한번 만들고 나면은 10년 동안 보관을 하더라도 리튬 메탈이 전혀 부식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은 이때 만들어진 SR 레이어가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다 이제 친밀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은 없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된 게 이 처음에 형성된 SEI 레이어의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용출되었다 다시 재속출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보다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용매와 솔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용매와 솔트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LIF라는 굉장히 좋은 SR 레이어 성분이 서로 녹아 나왔다가 용출되었다가를 계속 이제 반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이 반복을 통해서 보다 SER 레이어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SR 레이어의 두께가 시간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전해액에서는 스토리지를 시키게 되면 계속 일렉트롤라이트와 반응을 해서 SR 레이어의 두께가 다음같이 증가하는 반면에 다음 이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SR 레이어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상구조도 역시 바뀌게 됩니다. 리튬 플로라이드라는 성분이 처음에는 멀키한 크리스탈라이트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게 나노 크리스탈라이트의 형태로 계속 바뀌어 나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이 물질들이 용출되었다 다시 재속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밀집되어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기술을 넣게 되면 이 리튬 메탈 전지를 실제 리튬 아이온 배럴이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향상시킨 약 400의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풀셀에서 400의 에너지 밀도를 내면서 400사이클 이상의 사이클링 스테빌리티를 액체 에너지로 보일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고되어 있는 여러 결과들과 비교를 해봐도 아웃스탠딩한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ESS입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산업적인 어떤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ESS, 신재생 에너지를 일렉트릭 에너지로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이용했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도에 ESS를 급격하게 확충을 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솔라셀을 보다 이제 많이 이용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국내 시장이 세계 1위였습니다. 가장 큰 ESS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빈번한 발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ESS의 국내 시장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세계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데 국내 시장은 그다지 빠르게 향상되지 못하는 이런 산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새로운 이 비발화성을 가지는 ESS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배터리 활물질 중에서 불이 안 날 수 있는 수계 전지를 구성할 수 있는 활물질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싼 물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다가 다음에 이제 징크와 브롬을 이용하는 배터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배터리가 상용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0년 전에 이 징크 브롬 배터리를 다음과 같이 플로우 타입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상용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 너무 시스템이 복잡했었기 때문이죠. 비록 저가 활물질을 이용하더라도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코스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의 단순화를 일으켜서 마치 리튬 아이온 배터리처럼 활물질이 셀 내에 스토리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플로우리스 타입의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양극의 활물질부터 음극 활물질까지 새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만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생각하게 된 건 다음같이 이제 가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ESS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킬로와트 아워당 200달러 이하를 낮춰야만 하는데 현재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이용하고 있는 ESS는 한 4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원재료도 써야 되고 전체 시스템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넣게 되면은 200달러 이하의 ESS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했었던 건 이 양극으로 사용되는 브롬을 캡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다음같이 셀 내에 브롬을 일종의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렉트로드 내에 잘 캡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구조체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나노 구조체의 엔도핑을 한 물질들을 이용하면은 마치 이러한 다양한 브롬의 산물들이 요 안에 갇혀 있고 어드소프션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다음같이 이제 브롬의 용출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실제 배터리를 설계해 보면 에너지 이피션시 80% 이 수치가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한 가지 리ኳ이어먼트인데요. 이런 이피션시 80%를 달성하면서 1000사이클 동안 안정되게 구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음극이었습니다. 징크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됐는데 리튬 메탈과 마찬가지로 징크도 굉장히 덴드리틱한 디파지션이 일어나서 이 비가역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었기 때문에 1차 전지로만 이용이 되어 왔었던 소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30년 전에 연구되었었던 수계전지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 이해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러한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징크의 뉴클라이가 형성된 다음에 얘네들이 서피스 디퓨전을 하면서 뭉치게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징크의 뉴클라이가 서피스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앵커링을 시켜줄 수 있는 일렉트로드의 기판이 존재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여러 가지 카본 소재들에 대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징크와 가장 강한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는 카본 구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싱글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굉장히 높은 바인딩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싱글 베이컨시 디펙트라는 것은 카본에서 이렇게 C 하나만 빼낸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징크와 강한 인터액션을 하게 되어서 이런 이제 일렉트로드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카본에서는 징크들이 이렇게 이제 뭉치게 되고 뭉친 부분에서 징크가 계속 디파지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덴드라이트가 생성되는 반면에 이 싱글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카본에서는 유니폼하게 징크가 디파지션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셀을 만들어서 오퍼레이션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징크 브롬 배터리는 500사이클을 잘 넘지를 못합니다. 징크의 덴드라이트 문제 때문에. 근데 5000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이 징크를 이용한 수계전지 중에서 가장 사이클링 스테빌리티가 높은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 기술들을 실제 이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100와트 아워급으로 징크 브롬 전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이제 2년 후에는 500와트 아워까지 실제 만들어서 어떤 실용화, 상용화에 대한 그 시도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14년간 산업체에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산업체 분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산업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디파인하는 게 저는 연구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소재도 중요하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여러 소재들을 배합할 때 만들어지게 되는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잘 설계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그리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 재능 있고 열정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랩을 거쳐간 또한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탁 교수님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오늘 리서치데이에서 수상하신 교수님들의 뛰어난 연구 성과를 발표한 후로 다방면의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어 더욱 획기적이고 놀라운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져 카이스트가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리서치데이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위해 기념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및 내빈분들께서는 정근모 홀 맞은편 존 해너 홀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찬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